나는 경기도 외곽에서 대형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도 80이 다 되어 곧 은퇴할 예정인데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 자리를 잡고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사람을 직접 고르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외모도 준수하고 언변과 능력이 뛰어난 마상배 상무였고, 다른 한 명은 학벌도 약하고 외모도 평범하지만 우직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이도수 부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후계자를 고르기로 하고 나는 2년 전부터 은밀하게 실험을 해왔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시험당한다는 사실을 알면 기분 나쁠 수 있었겠지만 회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개인의 비리까지 찾아냈으니 참으로 착잡한 심경이면서도 이런 실험을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상배 상무란 사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물류센터 팀장 자리가 비어 구인 공고를 냈는데 마상배라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화려했습니다. 대기업 3곳을 거쳤고 물류 경력 12년, 저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스펙보다 훨씬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마상배 씨, 경력이 화려하네요. 그런데 왜 회사를 자주 옮기셨죠? 그때 그 사람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딱 0.5초.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그 0.5초를 봤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때 눈이 흔들립니다. 아주 짧게. 훈련받은 사기꾼도 완벽하게 일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그를 채용했습니다. 왜냐고요? 능력은 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때 나는 나이도 먹고 지병으로 몸도 쇠약해져 가던 터라 우선 회사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확인도 하고 싶었습니다. 내 직감이 맞는지. 다음은 이도수 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이도수라는 22살의 청년이 일용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력도, 학력도, 가족란도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현장 순회를 돌다가 한 청년을 봤습니다. 파레트를 나르고 있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충대충 싸는데 그 친구는 정확히 라벨이 보이게 무거운 것은 아래에 가벼운 것은 위로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그가 이도수입니다. 라고 떨면서 말하더군요. 나는 다시 결혼은 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얼굴이 빨개지며 굳어지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회사 앞 원룸에 산다고 하더군요. 가족도 없이 말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 친구의 눈을 봤습니다.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속에 절박함과 정직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마상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도수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평소 많이 눈여겨봐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이도수가 입사 후 7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도수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그래서 나는 들어와. 무슨 일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들어와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매일 편의점에서 김밥을 2개씩 사는데 그것을 본인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요. 여자냐? 이렇게 내가 물으니까
그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묻길래 나는 웃으면서 야 임마, 편의점 사장이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내가 모를 리가 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도수가 대답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갈 곳이 없답니다. 날도 추워지고 있어서 지금 사는 곳이 너무 허접한 창고라서 일자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순간 나는 이 청년이 진짜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자기도 힘든데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는 이때 이도수에게서 인간적인 면을 느꼈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이게 진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던 차라 그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기로 하고 회사 뒤편의 컨테이너 창고 한 칸을 청소하여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나중에 회사의 박인규 차장이 이 소식을 듣고 말렸습니다. 회장님, 규정상 안 됩니다. 노숙인을 회사 시설에 들이면 나는 말했습니다. 규정은 내가 만들어. 추운 겨울에 사람 얼어 죽게 둘 수는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청소자빌 담당으로 채용도 했으니까 문제 없어. 사실 내가 그 여자에게 창고를 내준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미끼였습니다. 나는 그때 마상배가 이도수를 매우 싫어하고 구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상배가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상배같이 잘난 척하고 요령을 부릴 줄 아는 인간들은 우직하고 착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는 걸 못 참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질투와 악의가 들어있는 걸 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도수가 행복해지면 마상배가 틀림없이 본색을 드러내서 이도수와 그 벙어리 여자를 괴롭힐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도수가 데려온 여자를 보니 정말 말을 못하더군요. 이름이 보키라고 하는데 그 아이의 눈빛도 도수처럼 순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리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런 눈은 처음 봤다고나 할까요? 말은 못해도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후 일부러 회사에 출근하면 창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며칠 사이로 회사 뒤편 창고 주변의 공간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그 좁은 공간이 낡은 가구는 수리되어 있고 천으로 커튼을 만들고 작은 화분에 채소까지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퇴근하기 전에 우연히 창고 뒤편을 지나가다가 뭔가를 봤습니다. 그것은 창고 방 벽에 놓인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숫자, 화살표, 그림.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완벽한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마상배가 언제, 누구와 얼마의 재고를, 얼마를 받고 빼돌렸는지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거래 장부였습니다. 보키라는 아이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만의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회사를 구할 것이라는 걸. 이후 예상대로 마상배는 회사에서 이도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노숙녀랑 산다면서 밑바닥 커플이네. 라고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가장 힘든 일만 도수한테 시켰습니다. 야간 순찰, 휴일 근무 등 모두 굳은 일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보고서를 통해 그리고 회사 CCTV를 보면서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회사의 구내식당 운영을 맡고 있으면서 나의 첩보원 역할을 하는 옥주 누나한테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상배와 이도수. 다른 사람들은 내가 늘 사무실에만 있는 늙은이인 줄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늙은이라 그런지
밤에 잠이 안 오면 항상 회사 CC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 3시까지도 CCTV를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마상배가 부장 겸 팀장이 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CCTV에 이상한 게 포착됐습니다. 새벽 1시 물류창고 뒷문이 열리더니 마상배가 누군가를 들이더군요. 트럭까지 들어오더니 재고가 나갑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시각에 말입니다. 한편 바로 그 시각 다른 카메라에는 이도수가 나타납니다. 야간 작업이 끝났는데도 그는 홀로 남아서 정리 겸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시키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박 차장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영상들 별도로 보관해. 그랬더니 박 차장이 회장님, 바로 조치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 좀 더 기다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마상배가 참회하고 일을 없던 일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말입니다. 마상배 한 명 자르는 건 쉽습니다. 증거 들이밀고 해고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부정이 판치는 것 같아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인간의 본성에는 선하고 정직한 양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믿음을 버리기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더 악행을 계속할까 하는 호기심도 있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가 더 부정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상배의 부정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옥주 누나와 박 차장이 말하더군요.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본사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온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래서 마상배에게도 이 사실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마상배는 증거 인멸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박 차장한테 지시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거래처에 흘려 마지막 거래 기회를 주라고. 부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늘 밤밖에 없도록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있었지만 마상배는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상배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뒷문으로 또 트럭을 들였습니다. 그때 나는 차에 타고 회사 5분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이 회사 내 화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이 소리는 밖에서 대기 중인 내 차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속에서 허탈한 미소가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시작됐구나. 기사한테 회사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까 근무 중인 전 직원이 뛰어나와 있더군요. 나는 창고 앞으로 차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마상배와 그의 파트너 거래상들이 재고를 트럭에 싣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완벽한 현장 급습이었습니다. 마상배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하하하, 오해라고. 내가 2년간 증거를 모은 게 오해라고. 허탈하더군요. 마상배가 괘씸하기도 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벙어리 복희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화이트보드를 끌고 와서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보드를 봤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고 특히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날짜, 물량, 금액, 거래처까지. 글이 아니라 숫자와 그림으로. 하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상배는 흥분하며 악을 썼습니다.
저 여자가 꾸민 겁니다. 저 여자는 노숙자의 정신병자라니까요. 그 순간 나는 말했습니다. 마상배, 나는 내가 한 짓을 2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 아이가 꾸민 게 아니라 내가 짜놓은 판에 내가 걸린 거라고. 그때 벙어리 복희가 다시 손짓을 했습니다. 베개를 베는 신용을. 그래서 나는 마상배가 쉬는 기숙사 방에 가서 베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가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걸 직접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마상배의 진짜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복희의 그림과 완벽히 일치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이를 본 마상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왔고 그는 연행됐습니다. 그는 2년간 회사 재고를 빼돌리고 5억 넘게 착복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회사는 그보다 더 큰 교훈과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회사를 맡길 사람을 확실히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이력서가 아무리 화려해도 눈이 흔들리면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력서가 텅 비어 있어도 눈이 정직하면 기회를 줍니다. 다음으로 나는 사람을 뽑을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마상배는 말을 잘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럴싸한 보고를 했죠. 하지만 새벽 2시에 뭘 하는지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반면 이도수는 평소 말이 없고 과묵합니다. 보고서도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수는 같은 새벽 2시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봅니다. 복희는 말을 못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약점이라고 지적하겠죠.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그 아이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침묵 속에서 관찰하는 힘, 숫자를 완벽히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름과 정의를 향한 의지. 그래서 나는 복희를 우리 회사 감사보조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월급은 과장급으로. 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는 숫자로 말하니까요. 30년 전 나도 도수였습니다. 사실 내가 왜 2년을 기다렸는지 아직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나도 한때 도수였으니까요. 30년 전 나도 작은 공장의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장 사장이 사기를 쳤습니다. 3개월치 월급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다 나갔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나는 남았습니다. 왜냐고요? 첫째는 갈 곳이 없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직 진행 중이던 납품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걸 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주 동안 혼자 공장 돌리면서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급여는 한 푼도 못 받았지만 고객에게 약속한 건 지켰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를 봤습니다. 고객사 부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왜 혼자 남아서 일합니까? 월급도 못 받는데. 내가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믿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에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는 그분 회사에 들어갔고 10년 후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회사를 내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도수를 보았을 때, 복희를 봤을 때, 그때의 내가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나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2년을 기다렸냐고. 내 대답은 이겁니다. 누군가 나를 믿고 기다려줬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믿고 기다렸다고. 정직과 성실, 가장 큰 무기.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직과 성실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머리가 나빠도 괜찮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외모가 평범해도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세요. 그리고 성실하세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왜냐하면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준 사람처럼, 그리고 나처럼. 내게 이 회사를 물려준 그분은 마지막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 내가 당신에게 회사를 준 건 능력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믿으세요. 특히 정직한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능력주의로 키우지 않습니다. 요즘 다들 능력주의 하는데 나는 능력보다 사람을 봅니다. 능력은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만큼은 정직주의로 키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키워온 방식이 나는 옳았다고 믿습니다. 비록 성장이 느리더라도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